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공간.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채널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햇살은 논두렁 위에서 반짝였고 장독대 위의 뚜껑은 달궈져 손을 댈 수 없었지요. 저는 14살, 이름은 김은자였습니다. 전북 정읍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집은 흙담으로 둘러싸인 단층집,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외버스를 몰았고 어머니는 읍내 부잣집 세탁을 맡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지요. 은자야, 우리 집에 복이 오려나 보다. 막내딸은 언제 봐도 귀엽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올 때면 저는 문 앞에 서서 버스 소리를 기다렸어요. 기름 냄새가 밴 그의 품에서 나던 따뜻한 땀 냄새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날엔 집이 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길 위에 계셨지요. 한번 나가면 열흘, 길게는 보름을 넘기고 돌아오셨습니다. 집에는 새 오빠가 있었습니다. 병수, 병호, 병철. 모두 저보다 훨씬 컸고 마을에서도 덩치 크고 힘센 형제들로 통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은자야, 오빠들 말 잘 들어야 한다. 오빠들이 세상에서는 내 편이 돼줄 거야. 그 말도 믿었습니다. 어린 저는 오빠들이 든든했고 마당 감나무 그늘 아래서 같이 웃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여름 오후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잣집 옷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읍내로 가셨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물에 비친 제 얼굴은 아직 어려 보였지만 스스로는 다 큰 어른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등 뒤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은자야, 뭐하냐? 병철 오빠였습니다. 저는 고무대야를 헹구며 대답했지요. 그냥 설거지하고 있어요. 오빠는 제 옆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늘 속에서도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이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막내.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 낯선 시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렇게 가까이 서 있는 걸까? 그 순간 마당 끝에서 둘째 병우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뭐하냐 둘이? 그냥 얘기 좀 하고 있었어. 병우 오빠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식탁에서 오빠들은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자 셋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가? 요즘 오빠들이 달라졌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불을 끄려다 문고리를 한 번 더 잠갔습니다.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잠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게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은자야,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들어라. 다음 주면 집에 간다. 그 엽서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제게 병철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엽서냐? 응. 다음 주면 오신대.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손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감나무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점점이 떨어졌고 바람이 불 때마다 파리들이 윙윙거렸습니다. 오빠들은 마루에 앉아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지요. 그들이 가끔 제 쪽을 보며 웃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 저녁 무렵 어머니가 옷보따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입가엔 피곤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자야, 밥 차렸니? 네, 금방 차릴게요. 식탁 위에는 고등어 조림이 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밥 한 숟가락도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오빠들은 늦게까지 방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웃음소리, 끼익거리는 장판 소리.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또 장거리 운행을 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이번엔 며칠 가세요? 한 열흘 정도? 은자야,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이상하게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태양은 마당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고 감나무 잎사귀들이 무겁게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읍내로 나가셨고 집에는 저와 새 오빠뿐이었습니다. 등 뒤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자야, 그 목소리는 낮고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지요. 그 여름의 그림자는 아직도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의 일어나라는 목소리가 들려도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을 뜨면 새 오빠 중 누가 먼저 방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집안의 공기는 변했습니다. 마당의 공기마저 무겁고 발자국 소리마다 긴장이 스며 있었지요. 병수 오빠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자야, 빨래는 했냐? 밥은 안 해? 말투는 명령이었고 눈빛은 더 이상 가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병우 오빠는 그 옆에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겐 더 무서웠습니다. 셋째 병철 오빠는 처음엔 눈을 피했지만 곧 다른 두 사람과 같은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모를까? 왜 아무도 내 눈을 보지 않을까? 저는 매일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인사 대신 말을 아꼈지요. 은자야, 얼굴이 왜 그리 까칠하냐? 공부는 잘 되냐? 그럴 때마다 저는 웃는 척 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조금 피곤해서요. 그 대답 뒤에는 진실이 숨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은자야,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있니? 저는 연필을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이 좀 부족해서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더 꺼졌습니다. 저녁이면 또다시 공포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세탁물을 들고 읍내로 나가면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시작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문을 잠그자.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숨은 얕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자야, 자냐? 병수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해서 잘래요. 문 열어. 잠깐 얘기만 하자. 싫어요. 내일 얘기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곧 문고리가 덜컥거렸습니다. 잠그면 뭐하냐? 이 집은 다 내 거야? 그 말이 들린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책상 밑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문은 몇 번의 충격 끝에 열렸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잠근다 해도 그들은 들어올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버릴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길까? 며칠 뒤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자야, 너 요즘 왜 그리 말이 없냐? 어디 아프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얼굴이 누렇다. 밥 좀 먹어라.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더워서 그래요. 그날 밤 병우 오빠가 제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자야 울었지? 우리끼리만 아는 일이다. 엄마나 아버지한테 말하면 큰일 나. 다 망해. 그의 눈빛에는 협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말하면 우리 집이 망할까? 아버지가 다쳐버릴까? 그 후로 저는 더 침묵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늘 하나의 문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자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밤마다 열이 오르고 배가 아팠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웠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며 감나무 잎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셋째 병철 오빠가 놀라 뛰어왔습니다. 은자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식은 물에 젖은 채 숨이 가빴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문을 닫고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오빠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넘어졌어. 비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병수 오빠가 낮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 이건 계단에서 넘어진 걸로 하자. 알겠지? 그는 수건으로 제 손을 막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만약 말하면 아무도 너 안 믿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집안에는 정의도 가족도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은자야, 왜 이렇게 식었어? 이게 뭐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누군가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병원, 빨리 병원. 눈을 떴을 때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눈을 감으면.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병실 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자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분노,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냐? 말해라, 은자야. 아버지한테 말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아버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래, 알겠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꼭 잡아줄게. 그의 손이 제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이 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퇴원 준비를 하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병원 창문 너머로 멀리 여름 들판이 보였습니다. 감나무 잎사귀가 생각났습니다. 이제 그 나무 아래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오빠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내야 했고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지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제 방에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꿈 같은 일이었어. 잊어버리자, 은자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들 거예요. 밖에서는 매미가 울고 마당에는 여전히 감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말하겠다. 아버지는 그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닐로 감싼 보따리를 트럭에 실으며 얼굴을 보지 않으셨지요. 어머니도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쥐고 있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론 새로 살 거야. 알겠지? 그 말의 끝이 떨렸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길, 감나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의 기억은 끝났지만 냄새는 남았습니다. 썩은 흙냄새, 젖은 장판 냄새, 그리고 피비린내.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익산의 허름한 판잣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운전 일을 그만두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리 밑 시장에서 김밥을 팔았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엔 늘 피로가 묻어 있었지요. 저는 중학교 전학을 갔습니다. 교복은 낯설었고 이름을 부르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은자야, 집이 어디야? 그냥 역 근처예요. 오빠들은 뭐해? 그 질문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부해요.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그 거짓이 나를 살렸습니다. 밤마다 나는 기차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철길은 멀리 있었지만 그 쇳소리가 내 심장에 닿는 것 같았어요. 멀리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갈 데가 없었습니다. 돈도 어른의 보호도 믿을 사람도 없었지요. 아버지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어머니는 밥상 위에 반찬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은 전쟁터처럼 조용했습니다. 은자야, 공부는 잘 되냐? 네. 그냥 그래요. 그래, 잘해라. 넌 달라야 한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오빠들이 교도소에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신고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집에서는 그 말을 금기처럼 피했습니다. 그 일은 이제 끝났어.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직 내 안에 있어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만 했고 점심시간이면 운동장 대신 도서관으로 숨었습니다. 글자를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단어들은 사람보다 안전했지요. 그때부터 저는 글을 썼습니다. 나는 매일 가면을 쓴다. 웃는 얼굴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문장을 노트에 적으며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는 누워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은자야, 사람은 한 번은 부서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선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봄이 오고 저는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하려 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은자야, 장학금 추천해 줄게. 내가 꼭 가야 한다. 그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목구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밤은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꿈속에서는 감나무가 자주 나왔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새 오빠의 그림자가 웃고 있었어요. 나는 달아났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면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악몽 꿨어?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너무 애쓰지 마. 사람은 다 잊고 살아.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잊는다는 건 나한테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단에 처음 섰던 날 아이들이 저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칠판에 이름을 적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자 선생님이에요. 그 말이 내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세상에 닿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뒤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글을 잘 쓰고 싶어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를 하며 내 손이 떨렸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질지도 몰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셋째 병철이었습니다. 봉투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은자야, 미안하다. 그땐 나도 어렸다.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편지를 찢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과거의 증거였으니까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세상이 알지 못해도 나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지만 다시 살 수는 있겠지.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가 펼쳐졌고 그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인생은 멈추지 않았다. 단지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믿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밝아서 마치 내 안의 어둠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밤마다 깼습니다. 꿈에서 도망치듯 숨을 몰아쉬며 깨면 이불 속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울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눈물보다 숨을 고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학교 일은 버거웠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하루를 채웠고 그들의 웃음이 내 숨을 붙잡아줬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뭐 배워요? 선생님, 저 이거 해왔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퇴근길 복도 끝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돌아보니 동료 교사 이정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손에 든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따뜻할 때 마셔요. 감사합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내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창밖을 보며 말했지요. 가을 하늘 참 높네요. 겨울이 오겠죠. 그렇겠죠.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 후로 가끔 퇴근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늘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길가에 국화꽃이 떨어질 때마다 그는 떨어진 꽃잎을 손으로 집어 쓰레기통에 넣곤 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구나. 겨울이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 선생님, 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죠. 근데 김 선생님, 오늘 처음 웃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셨죠?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견뎠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휴지를 밀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낯설던 얼굴이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이 웃었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은 늘 내 옆에서 천천히 걸어줬습니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기다림으로 나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뒤편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걸 말리다 손을 다쳤을 때 그가 달려와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야 괜찮아요. 그래도 병원 가요. 아픈 건 참지 말아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아픈 건 참지 말라.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과거까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운동장에는 벚꽃이 피었고 나는 어느새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꽃잎 잡으면 소원이 이뤄진대요. 한 아이가 내 손에 꽃잎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소원 꼭 이루자. 그 말을 하며 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짜였습니다. 퇴근길에 정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편해 보이세요. 조금은요. 아직 멀었지만요. 천천히 가요. 이미 잘하고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실에는 산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자야 미안하다. 그땐 몰랐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진짜로. 너무 오래 걸렸지? 그저 살아줘서 고맙다. 그 말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과였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정호 선생님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은자 씨 괜찮아요. 네. 이상하게 후련해요. 이제 정말 놓아드린 것 같아요.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해야겠구나.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은자야 이젠 괜찮아. 내가 내 삶을 살아라.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불을 켜고 아이들이 남긴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세상에서 가장 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요. 그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견뎌낸 고통, 그리고 지금의 나. 나는 조용히 웃으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사랑할 거야. 두려움보다 따뜻함을 믿고 살 거야. 창밖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가 오래된 상처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보겠다는 결심이라는 걸요. 나는 올해로 63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랐고 나는 이제 교단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남기고 간 편지가 한가득 쌓여 있지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첫 번째 꿈이에요. 짧은 문장들이 내 마음을 다 녹여버렸습니다. 퇴근길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얀 목련 꽃잎이 흩날렸고 나는 문득 오래전 그 시절의 감나무를 떠올렸습니다. 이젠 그 그림자도 냄새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정말 이상합니다. 그때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이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문장이 되었으니까요. 며칠 뒤 학교에서 퇴임 기념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꽃다발을 안겨주고 동료들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정호 선생님, 이제는 나의 남편이 된 그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인내와 용서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상처를 꽃으로 바꾸는 사람은 드뭅니다. 김은자 선생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이 나의 지난 인생을 대신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념회가 끝난 뒤 나는 운동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질녘 붉은 빛이 운동장 모래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언제나 내 삶을 지탱해주던 음악이었습니다. 며칠 후 낯선 봉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셋째 오빠 병철이었습니다. 10수년 만의 소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자야, 나는 여전히 미안하다. 평생 죗값을 치르며 살았다. 네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빠, 나도 이제 괜찮아요. 당신들의 이름을 미워하는 대신 내 이름을 다시 사랑하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 조금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가 물었습니다. 편지 썼어요. 응. 보낼진 모르겠어. 그럼 그냥 두세요. 세상에는 안 보내도 닿는 말이 있으니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불을 끄고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내 지난 생을 다 위로해 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숨기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게 너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나는 칠판에 마지막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힘입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퇴임식이 끝난 뒤 학교 앞에서 한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학교를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이들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거든요. 봄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어릴 적의 은자, 울던 소녀가 내 앞에 나타나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나는 그 아이를 마음속으로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장 첫 장을 펼쳤습니다. 오래전 써두었던 문장 위에 새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있다. 펜 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문 밖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고 누군가는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걸. 나는 그날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모든 은자가 자기 이름을 사랑하게 되길.